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 예고했던 대로 아주 살을 헤치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한창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하루 전날 발표된 미국 언론들의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요 주에서 두 후보가 경합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는데, 오늘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미국 언론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합니다. 현재 공개된 일부 출구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다라는 결과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미국 대선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주요 주의 출구조사 결과를 미 언론들이 발표할 겁니다. 저희 뉴스 속보로 전해드릴 텐데요.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최대 선거인단이 몰려있는 이 두 개의 경합주의 출구조사 결과를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는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두 개 주에서 승부가 갈린다. 동아일보 잘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를 반드시 잡아야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이든은 펜실베니아에서 사활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 때는 민주당과의 충돌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빙, 개표 지연 땐 미국이 대혼란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황은 어떤지, 투표 상황은 어떤지 워싱턴 현장 잠시 후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사표를 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사표를 반려하고 재심임을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 쓴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여당이 굉장히 지금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2년여간 한국경제는 홍남기 부총리가 당청에게 7전 7패했다. 경제부총리로서 7번 모두 다 자존심을 구겼다. 뭔가 쌓이고 쌓였다. 한국경제는 이렇게 사표 쓴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당으로서는 당과 정책이 정면으로 부딪힌 경제부총리가 사표를 쓰고 대통령이 반려를 했는데도 그 뜻을 경제부총리가 굽히지 않아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다시 한번 부딪혔습니다. 충돌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고 있는 그 근무지를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 결석을 다졌습니다. 반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입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그 라인으로 표적을 좁혔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두 분이 잠시 후에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아파트 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 값에 연동되는 부동산 중개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부엌 아파트 매매 중개료가 최대 810만 원,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적은 금액. 과연 이렇게 비싼 매매 중개료 제값합니까? 라고 경향신문 묻고 있습니다. 5년 만에 4배 올랐다. 아파트값 급등으로 고가요율이 적용된 탓이다. 외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값에 부동산 중개료가 연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파트값에 따라서 중개료가 연동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컨대 보여주는 횟수, 거래가 성사된 횟수 등등에 따라서 말입니다. 자, 과연 이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국정원이 김여정이 북한 국정 전체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김정은의 몸무게는 140kg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8년 전에 김정은이 90kg이었는데 매년 6, 7kg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장의 사진 비교해보시면 확실히 체중이 많이 불었다라는 것을 육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우리 국정원이 김정은의 몸무게를 140kg으로 정확히 어떻게 특정할 수 있었던 걸까요? 신임 국정원장인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한 김정은의 140kg 몸무게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뉴스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뉴스 속보인데 강원도 동부 지역에서 대침투 경계 진돗개가 발령이 됐다라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동부 지역 전방에서 미상 인원이 군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됐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으로부터 미상의 인원이 철책적으로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현재 수색 작업, 수색 경계 작전 등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작전이 종료된 뒤에 군은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장 공비 등의 침투에 대비하여 내리는 진돗개 경계령을 내린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잠시 후에 상세히 좀 더 취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진돗개 침투,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뉴스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소식 저와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소장파, 소신파 국회의원 삼선의 중진 김용태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분열. 미 대선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 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포문입니다. 포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상대를 향해서 포문을 겨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두 분 각각 밝혔을까요? 집중 분석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폭발입니다. 참고 참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결국 폭발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오늘 조간에 많습니다. 사표 낸다. 대통령이 그러지 마라. 그래도 낸다. 라는 양상이어서 보는 이들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 톱뉴스는 단언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느낌이 좋다라고 밝혔고 바이든 후보는 백악관으로 가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워싱턴 현지는 어떤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시작된 미국 대통령 선거 현재 무난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요.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미국 대통령 선거, 워싱턴의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투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나가 있는 우리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윤수민 특파원, 아직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 워싱턴 DC 조지타운 투표소에 나와 있는데요. 투표 시간 약 30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친 상황이라 투표소는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투표를 했던 뉴햄프셔주의 딕스빌 로치 등 작은 마을들은 이미 개표가 끝난 상태인데요. 26표를 개표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이겼습니다.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 등 일부 동부 지역도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한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출구조사 결과는 동부 6개 주의 투표가 모두 끝나야 윤곽이 드러납니다. 일부 주는 이르면 30분 이내에 속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서 투표가 시작되면은 극성 지지자들의 투표 방해나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됐었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제가 투표소 곳곳을 돌아봤는데요. 우려했던 극성 지지자들의 투표 방해나 큰 충돌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차분한 분위기 아직까지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앞 분위기는 사뭇 달랐는데요. 네, 어젯밤 폭력 사태를 우려해 백악관엔 추가로 철조망이 더 설치된 상태고요. 네, 대규모 집회가 금지됐지만 개별 지지자들이 백악관을 찾았고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자 간의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putting America first. We're in America. No, he's not. What about you? He don't care. Your state. 자, 결정의 날입니다. 두 후보 모두 현재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디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선거 캠프를 찾아 참본진들을 격려했는데요. 재선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불복 가능성 그리고 패배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뒀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Hopefully, we'll be only doing one of those two. And winning is easy. Losing is never easy. Not for me, it's not. 반면 바이든 후보는 대선 당일인 오늘 고향이자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를 찾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If you elect me, I'm going to be an American president. There's going to be no red states or blue states, jus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또 어릴 때 살던 집도 방문했는데요. 거실벽에 신의 은총과 함께 이 집에서 백악관으로 이렇게 문구를 쓰며 간절한 승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윤수민 특파원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의 윤곽 언제쯤 드러날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주요 참고 자료 중에 하나인 언론사들의 출구조사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동부 지역부터 출구조사 결과 순차 발표하는데 주요 경합주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플로리다 선거인단이 29명, 굉장히 많이 몰려있고 오하이오 18명. 자, 오늘 오전 10시쯤, 지금으로부터 한 28, 9분 뒤쯤에는요, 경합주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벌써 뉴스 속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어서 몇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미대선 개표 동부 일부부터 지금 시작됐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고요. 경합지 플로리다에서는 개표 초반에 지금 초박빙이다라는 뉴스 속보도 미국 현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CNN이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인디애나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조사 결과 승리했다라는 결과를 CNN이 발표를 했고요. 켄터키에선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등의 뉴스 속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두현 수석연구위원님,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이 두 개의 주가 중요한 이유 뭡니까? 일단은 선거인단 수가 많아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 선거인단 중에 29석이 지금 배분이 돼 있고요. 펜실베니아도 20석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5석, 6석을 넘어가면 꽤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주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이 두 주들에서 또 지금 계속 지지율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좀 전에 들어왔던 속보에는 1개 주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 라고 CNN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디애나 주죠.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예, 2016년 선거 때도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디애나주에 배분된 아마 선거인단 수는 10석일 겁니다. 예. 지금 플로리다주에 29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플로리다주의 출구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 전인데. 예. 자, 지금 미국 언론들도 워낙 이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박빙으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라고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 플로리다나 펜실베니아에서 누가 정말로 가져갈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실시간 이 인터넷 속보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20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계속 달라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 개표 한 17% 진행됐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나가다가요. 그 다음에 개표가 한 40% 진행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뒤집었어요. 이때는 한 5, 6%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아마 한 개표율 57% 정도에서는 불과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긴 하지만 한 1.67포인트 정도 우세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대선 직전에 발표됐던 주요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말씀드렸듯이 결집했고 각 텃밭에서는 결집했고 주요 경합주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썬벨트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면요. 대선 전날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플로리다주 선거인단 29명 몰려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47.2%, 바이든 후보가 48.6%로 오차 범위 안에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자 트럼프가 이기느냐 바이든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플로리다의 결과에 따라서 이번 대선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차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펜실베니아입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45.4, 바이든 후보가 49.7.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따라붙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의 결과도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마지막 유세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we're winning. I think we're going to win everything. I think tomorrow's going to be one of the greatest wins in the history of politics. A vote for Biden is a vote to hand the keys of government over to people who don't like you, don't respect you, and who want to rob your children of their American dream.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We're going to keep our great American dream. It's time for Donald Trump to pack his bags and go home. And I warn you all, if I'm elected, you're going to see the most pro-union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sitting in the White House. From the beginning of this campaign, dividing America, tearing us apart, pitting Americans against one another based on our race, our gender, our ethnicity, our religion. It's wrong. That's not who we are. Let's keep showing them who we are. 네, 이재명 기자, 두 후보 사이에 굉장히 전운까지 돕니다. 마지막 날 대역전극을 노리는 트럼프는 경합주 4곳을 누볐고 바이든은 펜실베니아를 집중 공략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날 유세 들으셨는데 좀 대조적이네요. 그런 모습 보이죠. 지금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은 트럼프지만 아무래도 여론조사에 쫓기고 있는 입장이 이제 트럼프다 보니까 굉장히 마지막까지 광폭행보를 했죠. 그야말로 뭐 하루에도 뭐 4-5개 줄을 돌면서 계속 이제 유세를 했었고 굉장히 뭐 새벽까지 막 유세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여튼 대역전극을 노리는 모습을 보였고 바이든 후보는 오히려 이제 고향인 펜실베니아에 집중하면서 마지막 이제 최대 승부처이기도 하고 경합주에서 몇 군데만 이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봐야겠지만 역시 뭐 이제 플로리다, 펜실베니아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야 대강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이쪽 초박빙이라기보다는 원사이드로 만약에 한쪽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이런 최대 접전지에서 그렇게 되면 아마 오늘 오후에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에도 어느 정도 당선의 윤곽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려했던 뭐 불복이 일어나고 승복하지 않는 그런 이제 우려된 사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 조금 이제 후에 나올 출구조사에서 플로리다라든지 펜실베니아 이런 데에서 초접전으로 나오게 되면 과연 이제 개표가 될 때까지 사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를 6일까지 접수해서 개표하기 때문에 개표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지역에서 이제 접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개표할 때까지 승부를 알 수 없는 따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 혼란이 계속 가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한테 개표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합지로 불리는 플로리다가 개표 초반에 굉장히 지금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뉴스 속보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부인의 투표 장면도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Tell us why you voted today instead of with the president a week and a half Well, ago. it's election day, so I wanted to come here to vote today on the election day. Thank you very much. 네, 그런가 하면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 부부가 투표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자, 힐러리와 나는 방금 자랑스럽게 조 바이든과 카밀라 해리스에게 투표했다라며 투표 인증
사진도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인사들의 투표도 이어지고 있는데 김용태 의원님, 사실은 이 미국 대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좀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이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특히 안보면하고 경제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는 트럼프 불확실성하고 중국의 부상 때문에 경제 안보면에서 중차대한 지금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생각되고 한국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뭐 이거는 뭐 제 의견입니다. 사실 이제 전 세계 안보 경제 질서에서 최대의 그 위협 요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트럼프하고 중국을 당연히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협 요인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제거하는 게 한국의 국익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 바이든의 이 승리가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이 경제안보 질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게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의 경우에는 뭐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이 중구난방식의 이 정책들을 펴왔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너무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 일종의 뭐 전횡이죠. 전 세계적인 뭐 상황,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동맹과 가치를 저버리고 사실 뭐 아메리카 퍼스트는 부르짖었지만 무원칙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적인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라서 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한국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되었을 경우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편으로는 동맹과 가치에 따라서 이 경제 안보 정책을 펴나가는 데 따라서 무언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습니다. 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님, 네. 지금 뭐 개표율도 쭉쭉 들리고 네네. 있고 뭐 출구조사 결과도 잠시 후에 나올 텐데 네. 당선자 확정이 평소보다 좀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현장 투표를 이 선호하는 사람들, 오늘 이제 투표하는 분들이죠. 여기 공화당원들이 많았어요. 예. 반면에 사전투표나 우편투표를 택한 거는 또 민주당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현장 투표 오늘 위주 결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유리할 수가 있고 앞에 이미 실시됐던 사전투표나 우편투표 결과까지 합하면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는 해석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구조사 결과가 중요한 게 이 출구조사는 주로 현장 투표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출구조사에서 나오는 예측들도 지금 바이든 후보한테 유리하게 돌아간다면 의외로 당선 확정 결과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예. 오늘 투표한 그 결과 현장 투표 결과나 출구조사가 바이든에게 유리하다면 뭐 이거 우편 기다릴 필요도 없다. 예, 제가 보기에는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바이든 성향의 투표자들이 많이 한 걸로 추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추측입니다. 예. 그런데 출구조사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미세하지만 우세를 보인다 이러면 당선 확정이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주마다 지금 그 우편 투표를 언제까지 개표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조금 틀려요. 예. 펜실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소위만 찍혀 있으면 사흘 뒤까지 개봉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처음에 얘기하고 하거나 안 했지만 현장 투표에서 앞서가면은 자기가 승리 선언을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지금 얘기가 할 수가 있고요. 우편 투표 안 보고 예. 현장 투표 결과만 갖고 누가 승자냐를 놓고 예. 굉장히 지리한 공방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 우편 투표 이게 정확한 거냐. 지금 뭐 일부에서 벌써 이제 부정 투표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들까지 일단은 이제 심리나 소송까지 들어가게 되면 예.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다음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 이전까지도 결과가 확정이 안 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구조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보면 조금 초접전 양상에서 약간은 차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요? 예. 어느 쪽으로 차이가 벌어졌습니까?
그 조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표를 얻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전국 투표율을 보면은 여전히 전국 투표율에서는 또 인터넷 이 실중계를 보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세하게 앞서가요. 이거는 인구수가 많은 뉴욕주랑 캘리포니아주가 아직 개표가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그 영향이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리포트 하나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최대 축제 날이라고 하기에는 미국 전역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살벌합니다. 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을 들고 투표소에 가겠다. 이런 집단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충돌을 막기 위해서 곳곳에 무장 병력이 투입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걱정은 말씀 주셨듯이 선거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거 결과에 불복하겠다라고 나오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현장에서는요, 남북전쟁과 같은 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연결했던 윤수민 특파원이 다시 한번 취재했습니다. 뒷마당에 놓인 승용차 유리창이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캔사스주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마당에 있던 트럼프 지지 팻말을 훔쳐갔다며 주민 3명에게 총을 쏜 겁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는 차량 선거운동 중 상대편 유권자를 총기로 위협했고 LA 명품거리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다리와 고속도로를 점령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차량 유세로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I saw the Trump trucks yesterday on the highway, and it was very frightening.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펜실베니아에선 투표장에 총기를 들고 가겠다는 집단까지 등장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은 이곳 총기상을 찾기도 하는데요. 워싱턴 DC는 선거일 닷새 뒤까지 백악관 주변에 아예 총기 휴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60년 전 비극을 불러왔던 남북전쟁을 떠올리는 미국인들도 있습니다. Especially if President Trump disputes the election or if it doesn't go his way, my thinking is going to be violent. It's going to be big demonstration. 당시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링컨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남부주들이 승복하지 않았고 내전은 4년간 이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우리가 얼핏 미국 하면 또 민주주의의 본고장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요, 조금 의외입니다. 각 지지자들끼리 서로 대치돼 있고 국민들이 좀 분열돼 있는 분위기,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고조돼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주제 자체가 선거냐 전쟁이냐 이렇게 뽑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하는데 총기를 많이 사러 간다. 이게 지금 현재 웃지 못할 미국의 현실입니다. 맞아요. 예, 선거를 해야 되는데 투표장에 가는 게 아니라 총 사러 가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 돼버렸고 이미 그런 의미에서 워싱턴 같은 경우 총기 수집 금지했고 유리창을 말하자면 막아내기 위한 블록을 다 하고 그렇게 충돌 방지를 했고 이미 미국 전역에 200건 이상의 고소고발이 이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대선 불복을 암시하는 듯한 이 우편 투표 사기다 이런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극우적 자기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만약 이 결과가 자기에게 마땅치하지 않을 경우에 라이어트 같은 걸 벌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이미 그런 부분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인종주의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선거의 주요 어제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들어서 어떤 경제가 어렵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의 양극화 또 인종적인 차별 반이민법 같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들 스스로가 경로할 수밖에 없는 분노 조절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는 2000년도부터 있었던 미국 사회에서의 계속적인 어떤 말하자면 선거에 대한 불복이라든지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또 부정투표에 대한 논란도 이번 사건에 화를 키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방금 말씀 주셨던 부정투표의 사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급을 했었던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문제와 관련해서 벌써 그것도 뉴욕주에서 부정투표 사례로 의심되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뉴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망자가 돌아가신 분이 사전투표를 한 거예요. 사랑과 영혼입니까? 사망자가 사전투표를 한 거예요. 미국 대선 부정투표 사례들. 자, 미 뉴욕 일간지 뉴욕 포스트가 2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 내용에 따르면
뉴욕시 선거위원회가 사전투표 유권자 투표용지 확인 중에 프란시스 레카우라는 이름을 발견했는데 뉴욕시 측에 따르면 해당 유권자는 1915년 출생하여 2012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2012년에 작고한 분이 2021년에 투표를 한 거예요. 사전투표에.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9월 1919년 출생 뉴욕의 또 다른 유권자가 역시 사전투표, 우편투표에 참여를 했다. 지난달 30일 뉴욕시 측은요. 해당 유권자가 2016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고 문제의 표를 무효 처리했다고 합니다. 위원회 측은요.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투표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현재까지 나온 사례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봐. 해당 사안 철저히 조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위원회 관계자까지 지금 뭐 이런 부정투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사망한 분들의 부정투표 사례가 여러 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차두영 교수님, 이게 가능합니까? 미국에서? 일단은 지금 이게 일종의 오해에서 시작된 해프닝인지 아니면 실제로 조직적인 부정인지는 지금 그동안 오늘 그 아침부터 보도된 몇 가지 의혹들 중에 또 아니라고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 불신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식적인 매스미디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권위 자체를 스스로 낮춰온 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뉴스는 전부 가짜 뉴스라고. 그리고 이제 SNS,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지지자들만을 통해서 나누는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만을 진짜 외기라고 지금 규정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승복이 어려운 문화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만 또 반대로 조금만 의심이 가는 사람이면 이걸 부정투표로 몰아버리는 지금 이런 지금 행태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용태 의원님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위원회 관계자 측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한 분이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저게 만에 하나 정말 사실이라면 미국판 백골 징포죠. 예. 이 뭐 역사 교과서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이 죽은 사람한테 군역을 부과해서 삼배를 거뒀던 그거 정말 학정의 대표 사례로 백골징포, 죽은 사람한테, 다음에 어린아이들한테 군역을 부과했던 황구첨정. 그런데 전 세계 선도국가, 지도국가인 미국에서 이미 몇 년 전에 죽은 사람에게 소위, 그러니까 저거는 제 얘기는 제가 지금 사실 보면서도 믿기지 않은 게 사망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유권자 명부로 등록했다는 거. 야, 이게 미국에서 가능한가? 그래서 저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코로나에서 보여준 미국의 민낯뿐만 아니라 선거에서조차 미국의 민낯을 보여주는 정말 참담한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주요 경합주의 출구조사 예측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한 번의 충돌 뉴스에 대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총장이 중립을 훼손했다. 살아있는 권력 투사를 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다. 추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늘의 대립입니다. 앞선 국감 등에서도 두 분은 계속해서 충돌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 청구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뭐 검찰을 이렇게 공박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 지휘가 위법하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공당, 검찰의 수장으로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고 착각입니다. 도리가 아니죠.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 조직을 지키겠다 해야 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합니다. 국감에서 뜨겁게 서로를 향해서 소신 발언 혹은 저격을 했었던 두 사람.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 곳에서 강연을 할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강연 1시간 앞서 추 장관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강연 1시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총장이 중립을 훼손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반발 검사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40만 명을 넘어서자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인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국민적인 신뢰를 추락시키고 정치적 중립도 훼손했다라고 추 장관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다수 일선 검사들은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 잘 알고 있다. 모든 검사들이 국민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를 두고 많은 언론들은 평검사의 반발에 추 장관이 커밍아웃 등으로 응수하자 논란이 있는 것을 의식해서 윤 총장과 다른 평검사들을 구분해서 추 장관이 메시지를 낸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 장관의 이 입장문 1시간 뒤 윤석열 검찰총장은 예정돼 있던 강연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총장이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권력 수사로 맞불을 놨어요. 진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이다. 윤 총장의 소신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검찰개혁. 그러면 뭐 가짜 검찰개혁이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거다. 검찰 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연을 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을 집행하고 약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사회적 강자, 범죄를 엄벌하는 것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강연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기자. 두 분의 주장과 두 분의 강연 내용, 입장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기자는 청와대로 출입했잖아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야말로 서로의 속내를 다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겠죠. 양쪽이 그야말로 정면 충돌을 하는 양상이고 그것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얘기는 물론 이제 반발했던 검사들을 사표를 받아라 이런 국민청원에 대한 본인이 답글 형식인데 사실 이제 문제가 처음에 검사들로부터 촉발했던 거는 추미애 장관이 그야말로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검찰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문제를 제기했던 걸 다시 윤석열 총장에게 되돌려주는 결국은 기승전 윤석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어차피 다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하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거고 거기에서 윤 총장이 맞불 놓은 게 이제 공화국의 검찰입니다. 저는 굉장히 그 표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게 특정 정파의 특정 정부의 검찰이 아니다. 특히나 민주당의 검찰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도 아니다. 우리는 공화국의 검찰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 얘기는 지금의 검찰개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갈 뿐이지 특히나 현 정부를 향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자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수사권을 약화시킨 쪽으로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권력 비리에 엄정해지고 강자에게 엄벌을 내리는 그런 공화국의 검찰의 상관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결국 이제 각자 길을 가고 있는 거고 그 주장이 점점점 강렬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런 모습을 언제까지 청와대가 방치할지 좀 그 논란을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육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제 추 장관의 메시지와 윤 총장의 메시지를 조금 패널들께 상세하게 패널들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타이밍인데요. 정육진 변호사님. 네네. 윤 총장의 강연은 예정돼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추 장관님의 입장이 참 공교롭고 오묘하게 윤 총장 강연 1시간에 앞서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형식은 청와대 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이었어요. 네네. 그 1시간 전, 그 타이밍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윤 총장이 그 연수원에 가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검사들이 수사 검사를 하다가 부장 검사가 되면 그때부터 결재하고 부하들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관리자의 위치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니까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장 검사로 승진할 때는 그 법무연수원에 가서 누가 가느냐? 법무부 장관도 가고요. 검찰총장도 가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앞으로 부장검사로서 역할을, 중간 간부로서의 역할을 잘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그냥 부장검사들한테 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어떠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을 갖다가 했던 것 같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뭐 한마디를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입장문이라고 했더라고요. 그 입장문을 제가 꼼꼼히 봤는데, 다시 말해서 결국은 검찰이 탈수사기관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공교롭도 거기에 대한 또 윤 총장의 그 이야기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또 반박처럼 비치거든요. 예. 그 반박이 어떻게 비치냐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수사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은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뭡니까? 기존의 봉건적인 전제 정치, 앙시앙 레짐으로부터 근대 시민 국가로 넘어가는 거였는데, 이전에는 봉건제 국가에서는 검사가 왕의 대리인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러다가 공화국이 되면서 그때부터 공익을 위한 수호자, 공익을 위한 고발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의 메시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의 시녀가 되지 말고 검사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부장검사로서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조직에 던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1시간 전에 추 장관이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라는 정혁진 변호사의 의견이었는데, 김용태 의원님, 추 장관의 주장은 검찰이 국민적인 신뢰를 떨어뜨렸고, 검찰 조직이 윤 총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윤 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 조직의 중립을 훼손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태 의원님, 이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불성설 언어 도단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갖다 붙일 때 갖다 붙여야지. 지금 검찰에 대한 이 국민적인 이 실망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권력으로의 종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권력으로의 종속을 강요한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자 추미애 장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일선 지금 이 검사들, 소위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 말 맞다나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조차 추미애 장관에게 반발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따라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국민 보고 수사하겠다. 이것을 지금 방해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감에서 얘기하고 이번에 연수원에서 어제 얘기한 거, 공화국 검찰. 예. 참으로 이 속 시원하고 우리 국민들 간만에 정말 가뭄에 담비 내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과연 우리 공화국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그리고 이 공화국을 떠받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검찰의 역할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의 역할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엄벌하는 것, 그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 견해, 패널들의 개인 견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주 의원님, 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준비한 강연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연은 1시간에 앞서서 추 장관의 입장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입장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보고도 남을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의 입장을 보고 뭔가 생각을 할 시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윤 총장의 이야기가 진짜 검찰개혁 얘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기죽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 메시지가 혹시 1시간 앞에 나왔던 추 장관에 대한 어떤 반박 성격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원래 계속 하고 싶었던 말일까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미 지난 국감의 태도를 보면 뭐 추 장관이 1시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든 말든 예. 나의 길을 가겠다 또 나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 하는 것이 이미 자신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보고 그것이 소신이고 그것이 맞고 또 그런 뜻으로서 평상심을 가지고 전국의 검사들한테 교육하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은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기죽지 말고 달려드는 것 그런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장관이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답변을 보면 나는 이미 식물검찰총장이라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예. 수사권도 없는데 예. 그리고 내가 뭐 지휘권도 없는데 내가 무슨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말고가 있냐. 다만 선배 수장으로서의 어떤 나의 어떤 검사에 대한 검찰에 나아갈 방향을 응당해야 될 이야기를 할 뿐이다. 이렇게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간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그 앞에 있었던 어떤 말하자면 부장검사에 대한 작은 강의조차도 소위 말하는 자기하고 다른 라인이라고 해도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패널들의 의견들 듣고 있습니다. 어제 연수원에 방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안타깝게도 지금 사진으로만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연수원 밖에서 들어가는 모습은 취재를 막지 않았는데 연수원 안에서의 취재가 어제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이 뭐 누구와 악수하고 누구를 맞이하고 하는 또 구체적인 모습을 취재가 허용되지 않아서 영상으로 좀 취재가 불가했어요. 그래서 통신매체 등에서 취재한 이 사진 등을 위주로 지금 저희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좀 나오는 모습 건물에서 이렇게 파파라치처럼, 파파라치 느낌처럼 또 제대로 카메라를 봤어요. 보셨어요, 총장이. 자, 같이 이제 뭐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는 모습 같습니다. 어제 법무연수원에 그 화환이 또 여지없이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화환들도 포착이 됐습니다. 요거는 연수원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자, 뭐 검사님 끝까지 힘내세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추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도 좀 담겨 있는 화환도 있습니다. 자, 사진과 영상 등으로 보셨는데 이재명 기자 어제 연수원에 가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국감에서도 질문이 나왔었잖아요. 여당 의원이 한동훈을 왜 비호하느냐. 그러자 윤석열 총장이 내가 무슨 수로 비호하느냐. 오히려 의원님이 누구를 비호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 한동훈 검사장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던 거 맞잖아요. 맞죠. 만났답니까? 못 만났답니까? 글쎄 지금 저희가 저번에 본 것처럼 연수원 내부 취재가 불어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일단 영접을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이제 부산 고검을 방문했을 때는 한동훈 검사장이 차장 검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영접 맨 앞에 나와서 이제 맞이했지만 지금은 연구위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연수 원장이 따로 있고 해서 아마 영접을 직접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지금 걸어가는 저런 사진에는 한동훈 검사장 모습이 포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직원들과 간담을 했기 때문에 직원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인사 나누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사실은 뭐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만나는 걸 피했을 거다 했는데 아마 그렇게 이제 행동한 것은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고 조금 전에 화환 본 것처럼 여지없이 또 원수원에도 또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거나 또 추미애장 비판하는 게 있었고 거기엔 또 흥미롭게도 한동훈 검사장을 응원하는 그런 화환도 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한동훈 검사장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부설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사실은 오히려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서로 거리를 일부러 유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저기까지 갔는데 못 만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짤막하게 악수 정도는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한동훈 검사에게 독직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의 공소장을 이 법무부가 국회의원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가 정진웅 공소장 원문 공개 거부
김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가 전문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면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라는 이유로 공소장을 거부한 겁니다. 다만 130자 분량의 공소 요지만 공개됐는데 이겁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피해자 한동훈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소파에 앉아 있었던 한동훈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정진웅 검사가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 아유, 딱 짤막하게 요것만 지금 공개를 해서 상당히 지금 자, 그 공소장 전체 원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게 책으로 따지면 영화로 따지면 예고편만 사실 딱 공개하고 본편은 지금 공개가 안 된 셈인데 예고편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꽤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한동훈 검사자의 팔과 어깨를 정진웅 검사가 눌러서 전치 3주의 피해를 입혔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충분해요. 그래요? 뭐 다 보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시시콜콜하게 재미가 있었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뭐 이런 표현하기 뭐하지만 엑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네.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첫 번째는 폭행을 가하여, 두 번째는 전치 3주에 상해를 입혔다. 이거면 사실은 게임은 끝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게 독직 폭행 치상까지 가가지고 이게 굉장히 엄한 죄로 그 의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 구성 요건이 다 나오는 셈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이 그 특가법 위반인데요. 특가법에는 벌금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징역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잘해야 집행유예인데 공무원들한테 벌금형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실형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직위 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공권력은 재판권 다음에 검찰권이거든요. 그 검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같은 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 그런데 차장검사라고 하는 차장검사가 사실 검찰청을 다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죄가 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 문제까지 막 생기게 되고 어쨌든 정준웅 차장검사의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본인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에 몰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이 두 가지가 좀 이제 와서 보니까 궁금해지는데 그렇다면 같은 검사잖아요. 정진웅 검사는 이 공소장에 따르면 물론 이건 공소장 내용일 뿐 법원의 판단은 좀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소장에 따르면 같은 검사인 정진웅 검사가 왜 한동훈 검사장에게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때 당시 좀 궁금해지고요. 같은 검찰 내에서 수사를 통해서 지금 기소를 한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소 앞서서 정진웅 검사는 오히려 차장 검사로 법무부에서 승진을 시켰단 말이죠. 자,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 돌이켜보면 좀 두 가지가 의아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다 아실 거잖아요. 정권 편에 섰느냐 맞섰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현재 운명이 갈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잠시의 운명이 갈렸을 뿐이지 저는 영원히 운명이 갈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 공개했던 정진웅 검사의 공소 요지. 근데 저기에서 우리 이 정혁진 변호사는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 왜 저게 빠졌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만히 있던 한동훈 검사에게 테이블을 건너뛰어서 공격했다. 이거 진중권 교수의 표현대로 한다면 플라잉 어택.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도 좀 안에 들어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다른 것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모욕적인 좌천을 하고 저런 공격을 해서 지금 정진웅
검사가 천하의 이 정권의 최고 실세 검사라고 아는데 그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저런 분을 아직도 그 중요한 자리 현직에 계속 있게 하는 거 이게 현재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제로 정진웅 검사가 테이블을 건너뛰었는지 여부는 공소장 원문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드리는데 원래대로라면 관례대로라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기자.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면 어떤 그런 직무에서 보직에서 배제가 되는 것이 관례입니까? 검찰 조직 내에서? 그렇게 해왔던 거죠. 기소가 되면 검찰 대검이 법무부에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이제 직무에 배제해야겠다 요청을 하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배제라는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마찰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이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검에서 아직까지 요청을 안 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뭐 법무부도 특별하게 이제 승인 여부가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차장검사가 있는 거죠.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웅 차장검사가 이번에 차장 승진을 해서 지금 어제 윤석열 총장이 법무연수원에서 이제 신임 부장들 강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신임 차장들 강연을 합니다. 누가요? 윤석열 총장이요. 그때 이제 정진웅 차장검사가 신임 차장이 됐기 때문에 올 교육 대상이에요? 그렇죠. 교육대도 되겠죠. 신임 차장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때 만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또 이제 어떤 얘기를 윤석열 총장이 또 할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인데 어쨌든 뭐 지금 그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에 대해서 지금 공소장 공개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주요 사건들을 검찰이 다 브리핑을 해왔던 거죠. 근데 그것이 피의자 인권 차원에서 사실상 이제 브리핑이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국회를 통해서 공소장이 공개될 때만 이제 그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알게 되는데 그 자체를 법무부가 글쎄 지난번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때도 공소장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떤 선택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굉장히 이례적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표를 썼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물러나기를 허하지 않았습니다.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을 했는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후임자가 올 때까지는 제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답변을 해서 나는 그래도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이 사표와 관련돼서 많은 조간신문들은 홍남기 부총리가 여러 번 당청간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가 왜 사표 쓴 건지, 이제 와서 왜 사표를 쓴 건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행처럼 10억을 유지하는 걸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저는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현행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의 저 사의 표명이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인편으로 사표를 썼다라고 홍남기 부총리가 설명을 한 건데요.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대단히 무책임하게 해석될 수도 있고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의원님 개인의 판단이시고요.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더 오히려 책임 있는 자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의 질문도 없는 상태에서 기관장이 사의 표명 사실을 스스로 밝혀서 의원님들이 애써서 준비하신 정책질이나 예산 심의를 상당히 위축을 시켰어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권위에도 안 맞는 행동을 하셨다고 장과 함께 지적을 합니다. 자,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당황을 한 겁니다. 몰랐었던 홍남기 부총리의 사표 물러나겠다라는 소식에 기동민 의원이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다라고 비판을 하자 홍남기 부총리가 그건 의원님의 개인적인 판단이다
라고 맞서며 내가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표가 필요하다라고 응수를 한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일단은 참 자, 그건 개인적 견해고요. 제가 잘 쓰는 표현이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썼던 그건 의원님의 개인 판단이요. 라는 말은 뉘앙스가 좀 저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걸 느끼면서 저는 드디어 집권 4년 차가 되나 이런 느낌이 좀 오고 이러다 보면 이제 당청의 협의 과정들이 사실 지나친 그동안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경이나 또 미세먼지 또 관련해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쟁, 최근에 들어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대주주 논란은 이미 홍남기 부총리 말에 의하면 2018년 2월 시행령에 의해서 이미 3억으로 과세하기로 돼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인데, 말하자면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10억으로 한다. 10억으로 하면서도 개인 것이 아니라 뭐 사돈의 8종까지 합하는 어떤 가족으로 하는 그런 논란까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한 그 책임에 대한 사표 처리에 대한 것은 사실은 그 기재위 상임위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동민 의원의 문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지금 얘기를 하냐? 입장에 대한 것은 입장에 대한 것이고 답변은 답변인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기동민 의원이 무책임한 것을 밀어붙이니까 그것은 의원님 개인의 의견이시고 판단이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동안에 이제 국회 분위기상으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홍남기 부총리가 짜낸 건데, 그것은 역으로 보면 그동안에 자기가 엄청나게 얻어터져서 말하자면 여기까지 말하자면 분노가 차 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표를 낼 정도의 어떤 분위기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부분이고, 당에 대한 불만들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당정청이 원팀이다. 여당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강조해 왔는데 홍남기 부총리의 어제 돌발 사표로 원팀이 깨졌다라는 분석도 오늘 조간신문에 상당히 많은데요. 김용태 전 의원님께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 돌발 사표 선언, 그건 의원님 개인 판단이고요. 이 발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소신 발언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요. 제 판단에는 소신 발언은커녕 사후 약방문에도 못 미치는 무책임한 발언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 제가 지금 무슨 어제 홍남기 부총리를 질타했던 민주당 의원들하고 같은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첫째, 이 시기도 잘못됐고, 두 번째, 방향도 잘못됐고, 셋째, 내용도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반드시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꼭 홍남기 부총리와 이 기재부 공직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시기. 사표를 내려고 했으면은 어제가 아니고요. 냈어도 이미 냈어야죠. 지난번에 그 추경 때 논란이나 재난지원금 범위, 이때가 아니라 사실 내려고 했으면은 재정 준칙, 소위 청와대하고 민주당에서 가로막혔을 때 사표 던졌어야죠. 아니,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의 국간을 책임지는 건데 이렇게 국간 비워나가는데 재정 준칙조차 자기 소신대로 자기 부처 공직자들이 다 의견 모아서 냈던 거 관철시키지 못했으면 그때 사표 던졌어야죠. 두 번째, 이 방향에 대해서도 완전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기획재정부가 할 일은 국간직이기 때문에 국간이 비어나가는 거, 그래서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기획재정부는 사실 각 부처에서 다 쓰고 싶은 것들 못 쓰도록 이때까지 몽둥이 들고서 국간 지켰던 직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정부가 그냥 그야말로 마구제비로 예산을 썼을 때 홍남기 부총리 제대로 한번 저항했습니까?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한 일은 창고를 지킨 게 아니고 뭐를 했냐면, 이제 창고가 벼으니 국민들한테 세금 걷는 겁니다. 저는 뭐 이런 내용 갖고서 본인이 소신 발언했다는 게 동의할 수 없고, 세 번째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내용 자체가 다 뭐죠? 세금 더 걷겠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그런데 문제는, 자, 실물 경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전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죠.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 지금 6억 원 관철했다고 신나합니다. 재산세 잘했다고. 그런데
사실 실무경제의 핵심이지만 이 정권 들어도 거의 투기장화된 증권시장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세금 더 거두려고 하다가 그게 관철 안 되니까 지금 사표 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 도대체 아무 일관성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부총리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 과연 언제 하면 제대로 소신을 보여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지적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은 우리 김용태 전 의원님의 개인적 판단이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 당과의 관계 7전 7패를 했다. 한 조간씩만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7전 7패 여기에 폭발한 거 아니냐. 증권 거래세 인하, 홍남기 검토 안 한다. 여당 인하 필요. 결과는 여당의 승. 1차 추경 규모 확대, 홍남기 부총리 감당할 수준에서 추경해 나가겠다. 여당 물러나라 할 수 있다. 결과는 여당 승.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도 소득 하위 70% 유지하도록 국회 설득하겠다. 100%로 확대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한다. 결국 여당 승. 부동산 감독기구 신중해야 한다. 필요하다. 결국 여당 승. 2차 재난지원금도 여당 승. 재정 준칙도 이것은 표류 중이고요. 대주주 기준과 관련돼서 이번에도 결국 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7전 7패를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고 말입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논쟁 때부터 갈등이 심했다. 당과 사의 표명은 항의와 내부 불만 달래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보인다. 정부 부처 관계자, 여당의 거친 요구와 부총리의 조율이 잘 먹히지 않는 정치인 출신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 사이에서 무늬만 경제수장이라는 한계를 느껴온 점이 거취 표명으로 분출됐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 돌발 사표 선언에 어제 국회의원들 모두가 좀 당황스러워했는데요. 대통령이 반려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지금 언론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반려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거는 사실이죠? 예, 뭐 오늘 오전에 출근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반려를 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지금 국회에 오느냐고 듣지 못했습니다. 반려를 하셨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반려를 하신 게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그만두고 나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후임자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직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홍 부총리는 대통령이 반려했다는 사실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좀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국무회의 직후 대통령이 홍 부총리를 면담했다. 그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이 격려하면서 신임을 재확인하고 반려했다. 홍 부총리가 대통령과 면담했다는 것, 반려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했기 때문이다. 라는 홍 부총리의 직접 발언과는 좀 다른 결의 해석을 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네. 지금 청와대가 하는 말하고 홍 부총리가 아까 했던 말 네. 좀 다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홍 부총리는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떠난 것 같아요. 하기가 싫다. 왜 하기가 싫으냐?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런데 부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의 무게 때문에 모든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되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대표적인 정책의 실패가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홍남기 부총리가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더 있을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다 제가 지금 막 확인을 갖다가 했거든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해임 청원이 지금 청와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더니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가 마감인데 24만 1861명이 해임 청원에 동의를 갖다가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더 이상 하겠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통령께서는 아마 홍 부총리를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것 같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한테 그렇게 부총리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맡겨두는 것이 이게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 부총리는 조금 전 발언대로라면 후임자 올 때까지만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반려하고 더 있으라고 해도 나 더 안 있겠다. 라는 뜻으로 말을 했고, 청와대는 아니다. 홍 부총리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서 그렇다. 더 있을 거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그 일 이후에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의조차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굉장히 여당도 당황했겠죠. 갑자기 이제 상임위에 나와서 자신의 뭐 사표를 자기 제출했다고 얘기한 거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까지도 뭐 그 사실이냐 다시 재차 확인하는 이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가장 당황한 건 청와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전 홍 부총리의 사표도 결국은 청와대를 겨냥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 얘기를 처음 한 게 이제 2시 45분에 처음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즉각에 청와대에서 2시 58분에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아침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통령과 면담을 했고 다시 반려를 했다. 그리고 재신임을 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시 전 상황인데, 지금 조금 전에 양경수 의원과의 이제 문답이 있던 게 다시 4시 반입니다. 한참 지난 뒤네요. 한참 지났는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사표를 반려받은 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못 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5시가 넘어서 5시가 한 6시 다 돼서 청와대가 다시 논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강민석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아마 부총리가 사표 반려를 얘기하지 않은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그건 청와대의 개인 견해죠. 그렇죠. 누가 보다 굉장히 궁색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총리가 반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반려 사실을 밝히지 않은 걸 거다 얘기하는데, 만약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했다 그러면 사표를 제출한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쭉 봤을 때 지금 뭐 7전7패도 나왔지만 굉장히 정부와, 그러니까 기재부와 당 사이에 갈등이 많았었죠. 재난지원금 문제도 있었고, 그 이번에 마지막 촉발된 게 이제 대주주 요건인데, 그때마다 청와대가 사실은 처음에 저는 기본적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청와대와의 조율소에서 본인의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계속 이 3억 원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강화하는 것도 결국은 청와대 조율소 해왔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3억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번번이 마지막에 가면 청와대가 당손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를 패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 사표는 결국 청와대를 겨냥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고, 연말 개각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결국은 홍 부총리를 안고 갈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게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본인의 집과 관련돼서 전세 난민에 처할 뻔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을 얼마 줬느냐라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도 아닌 상식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이시냐? 집을 팔려면은 부총리님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인가요? 영화관 안표 사듯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진짜 샀습니까? 대한민국 경제수장이 준 위로금은 이제 집을 팔면은 관례가 되고 국민도 따라야 하는 그런 것입니까? 자, 김용태 전 의원님, 이거 얼마 줬느냐라고 야당은 물어봤네요. 반드시 밝혀야죠. 만약에 홍남기 부총리가 자기 의지대로 부총리를 그만둔다면 그만두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그 계약갱신 그 요구를 번복한 사람한테 위로금 주는 액수 밝혀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표현했죠. 홍남기 부총리가 위로금 액수를 밝히면 저게 바로 홍남기 표 모범 약관이 되는 겁니다. 얼마 액수의 아파트에 이 전세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뒤집어보면 위로금 얼마 줘야 된다. 아니 모범 약관이 존재해야지 우리 국민들도 위로금 얼마 줄지 정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반드시 홍남기 부총리 모범 약관으로 쓸 수 있도록 위로금 액수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북한 김정은의 몸무게가 우리 국정원에 따르면은 140kg대에 이른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의 입을 통해서 김여정에 대한 우리 국정원의 정보 파악 경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내년 1월 8차 당대회 때
김여정이 지금 정치부 후보위원인데 당 직책이 격상 더 올라갈 것이 예상된다. 김정은도 좀 더 지금 원수인데 대원수급, 지금 대원수가 이제 김일성, 김정일 정도인데 대원수급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하태경 의원의 얘기는 어제 국회에서 정보위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등등 대상이었는데 김정은의 지위가 대원수급, 아버지나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여동생 김여정이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듯 굉장히 지위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 중에서 어쨌든 그 차수를 거치지 않고 원수를 2명 이렇게 이번에 격상시킨 부분은 아마 원수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원수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내년 1월 제8차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본인은 대원수라든지 즉 선친에 준하는 그런 자기의 위상들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또 지난번 어떤 심야에 있었던 행사, 금빛 행사에서의 말하자면 현송월의 역할이냐, 김여정의 역할이냐 이런 것을 나왔을 때도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어정과 관련해서는 현송월이가 맞고 보다 높은 격으로 김여정이가 맞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 내년 당대회를 통해서 보다 이제 정치국 후보위원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실제로 외교 국방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어떤 위치에 오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권력 위항이냐 이것은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자기의 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효율적이다.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인민무력부라든지 어떤 국방부 이런 것도 좀 이름을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국무성, 국방성 이런 식으로 바꿀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현대화된 어떤 체계적인 어떤 권력 분산 이런 것들을 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국정원은 김정은의 몸무게가 140kg대까지 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건강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은 조금 쪘지만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다. 젊은 나이여서 그 비만이 그렇게 큰 건강의 문제는 아니다. 살은 좀 많이 찌긴 쪘어요. 2012년 집권했을 때 8월경에 90kg였다가 매년 평균 한 6, 7kg씩 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40kg대. 지금 140kg대까지 쪘다. 우리 국정원이 밝혀낸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살이 많이 쪘네 이게 아니라 이재명 기자. 북한의 최고존엄. 그것도 북한이라는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에서 최고존엄, 대원수급이라는 최고존엄의 몸무게가 140kg대이다라는 걸 우리 국정원이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글쎄요, 국정원은 당연히 밝히지 않을 텐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고도 영상을 분석해서도 사실은 몸무게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글쎄요. 근데 어쨌든 2012년 집권할 때 90kg에서 매년 6, 7kg씩 쪄서 지금은 140kg대다 이렇게까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다면 글쎄 내부 소스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도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변화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 국가 지도자들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1급 정보인데 특히나 이제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 그리고 부재는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아마 거의 특급 정보로 관리를 할 텐데 국정원이 이 소스를 어디서 얻었는지 이것이 과연 휴민트를 통해서 얻은 건지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있을 테고 아마 북한도 지금 어제 국정원의 발표를 보고 과연 이 정보가 어떤 식으로 해서 나갔을까 그냥 추정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용태 전 의원님 북한 얘기 나온 김에 앞서서 저희 신문 브리핑에서 뉴스 속보 전해드렸는데 강원도 쪽에서 지금 우리 군 경계령이 내려졌어요. 진돗개가 발령됐는데 진돗개 셋, 둘, 하나 어떤 건지 아직 군이 밝히지 않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진돗개 둘이라고 둘이에요? 나왔네요. 그렇다면 무장 공비의 침투가 예상이 됐을 때 내리는 경계 태세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특히 전방부대에 내려졌던 이제 군인들 휴가가 풀렸거든요. 제 아들도 며칠 후에 이제 휴가 나온다고 집에서 제 가족들도 이제 좋아하고 그랬는데 좀 걱정이네. 하여튼 군이
그 경계 태세에 맞춰서 정확하게 작전 수행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한테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잠시 후에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고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거 관련된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격전지 플로리다가 지금 개표가 90% 가까이 진행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50.5% 득표를 했고 바이든 후보가 48.5% 지금 득표를 한 것으로 나와서 굉장히 초접전 박빙 양상입니다. 개표가 90% 진행됐는데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가 초박빙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AP통신에 따르면 선거인단은 바이든이 85명, 트럼프가 55명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엘라베마 등 4개 주에서 바이든은 뉴저지 등 7개 주에서 현재 기준으로 승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오고 있고요. 경합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현재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이사 말로에서는요. 말 잘 듣던 홍남기 왜 폭발이라는 주제로 김영주 전 의원과 또 이재명 정치부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